요즘 의료계에 이런저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응급실도 마음대로 못 가는 시대가 됐잖아요. 언제 응급실에 가야 된다 이런 걸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응급실에 가야 하면 자기 몸이 소리칩니다. 이거 응급실에 좀 가봐라. 그런데 은 안 아프거든. 이거는 무조건 오셔야 돼요. 응급실 뺑뺑 이런 거 상관없이 이쪽은 저희가 무조건 수용합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말란 얘기네요. 네, 정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훈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도와드립니다. 아플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응급 상황이 될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적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남궁인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실 저는 책으로 선생님을 먼저 알았습니다. 내 몸, 내 안의 우주라는 의학 교양서적을 내셨더라고요. 이 책 읽으면서 우리가 너무 대충 알고 있는 것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 책을 쓰실 생각을 하셨어요? 일단 제가 원래 꿈이 작가였고 글쓰기로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 5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이제 진짜로 제가 할 수 있는 보편적으로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진짜 의학 교양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최소한으로 알아야 할 의학 지식을 남김없이 이 노하우를 남김없이 독자들에게 선보이자 해서 5년 3개월 동안 가장 잘 읽히게 가장 흡입력 있게 쓰려고 노력을 해서 나온 책입니다. 저는 전형적인 문과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읽혔고요. 의사 선생님이 이런 추천사를 썼어요. 의사인 나에게도 유용한 책이었다. 의대 1학년생들은 물론이고 많은 분들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가 의학 상식들을 그냥 많이 모으다 보니 귀로 흘려 들은 채 정돈이 안 돼 있잖아요. 겉으로만 알고 있던, 표피적으로만 알고 있던 의학 상식들을 총 정리해 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제대로 읽은 게 맞나요? 정확해요. 막상 의대생들도 이 지엽적인 걸 외우다 보면은 이 전체를 놓치거든요. 전체 장기가 왜 이렇게 생겨야만 하고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그래서 개념부터 진화적인 개념부터 명쾌히 설명할 수 있게. 제가 사실은 응급실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요약해서 명쾌히 장기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작가의 언어로 그거를 이제 요약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썼습니다. 아주 친절한 응급의학과 선생님이시군요. 감사합니다. 실제로 목차만 봐도 소화, 심장, 호흡, 신장, 내분비, 면역, 피부, 근골격, 생식, 중추신경, 감각, 그리고 삶과 죽음까지. 한 학기 커리큘럼이라고 하면 딱 좋을 만한 그런 내용. 사실 6년치 커리큘럼입니다. 그렇군요. 이것만 다 알면 사실 의사가 될 정도 커리큘럼입니다. 의대생이 실제로 장기를 배우고 그다음에 뼈를 배우고 그다음에 마이너 안과 이런 감각을 배우고 하거든요. 그래서 의대 커리큘럼, 의사가 되어가는 실제 과정이랑 똑같이 썼습니다. 오히려 응급의학과는 정말 내 몸 전체를 알고 계셔야 되니까 응급의학과 선생님이기 때문에 잘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을까 사실 저희가 거의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성별과 질환과 나이와 모든 게 상관없이 무조건 다 봐야 되거든요. 어디가 아프더라도. 그래서 심지어 이 호소만 듣고 어디 장기가 문제인지도 알아맞혀야 하는, 그러다 보면은 실제 몸에 대한 이해에 가장 종합적으로 근접한 과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내 몸이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잖아요. 특히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주와 진배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제목 붙이신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냥 우리 몸에 이미 치유력, 우주가 다 존재해요. 이게 의대생 시절을 보면은 의사가 어떻게 치료한다를 공부해요. 이렇게 치료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막상 이거를 6년 배우고 직접 의사를 해보면 사실 내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환자 몸이 알아서 나와요. 그래요. 알아서 나와요. 우리 감기 걸려도 그냥 일주일 쉬면 낫고 병원에서 약 먹으면은 일주일, 7일 걸리잖아요. 똑같은 거죠. 맞아요. 우리 발목 삐어서 가도 그냥 의사가 그냥 스프린트 대주면은 사실상 자기가 낫는 거예요. 이거를 몸이 어떻게 이렇게 낫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게 저도 의사로서 몸을 이해해가는 과정이었어요. 네. 저 의학 드라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국내 드라마뿐만 아니라 넷플릭스에서도 의학 드라마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 사실 의학 드라마에 나오는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은 다 초췌하고 힘들어 보이는데 너무 멀쩡하시고 너무 잘생기셨어요. 네. 네. 저도 이제 병원 가면은 딱 표정 나오는데 네. 오늘은 여기 귀한 자리 초대받았어요. 아, 아주 호감형 외모를 갖고 계십니다. 사실 바쁘시잖아요. 그리고 불규칙적이잖아요. 언제 글을 쓰신 거예요? 그냥 원래 꿈이 작가였어요. 원래 저는 그냥 평생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라고 네. 제게 물어보면 중고등학교 때부터 글을 써서 그 글을 사람들한테 읽히는 때가 가장 재미있고 가장 기분이 좋다였어요. 네. 그래서 글쓰기를 평생 놓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다가 의대에 갔고 어쩌다가 인턴 레지던트를 하게 됐고 어쩌다 의대에 갔다라는 건 좀 네 어쨌든 그다음에 전문의가 딱 되자마자 그 다음 해에 바로 작가 활동을 시작해서 지금 작가도 연수로 한 10년쯤 됐습니다. 네. 사실 제가 출연 요청을 드리면서도 바쁘셔서 못 나오신다고 할까봐 걱정했어요. 근데 작가로서의 삶도 살고 싶으시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도 가끔 하실 수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런 것도 다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네. 시간을 쪼개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 너무 잘하셔서 아나운서 하셨어도 잘하실 뻔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사람들은 아플까봐 걱정하거든요. 이게 당연한 이치인 거죠?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우리가 그리고 우리 몸이지만 불안한 것도 너무 당연합니다. 네. 저 자체도 그래요. 그냥 열이 나면은 그냥 감기가 대부분이고 몸살이 네. 대부분인데 이게 몹쓸 질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병원에 가서 의사가 감기입니다, 나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들으면은 그 순간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네. 알미 내 몸을 치유하는 거죠. 우리 그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거 있죠. 손목 뼈을 때, 발목 네. 뼈을 때 막 팅팅 붓고 하면은 와 이거 부러진 거 아니야? 그렇죠. 수술이 필요한 거 아니야? 네. 내 발목 어떡하지? 근데 막상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인대가 좀 늘어났네요. 이렇게 안정을 취하면 나아지실 겁니다 하면은 그 순간 덜 아파져요. 이게 낫는구나. 그래서 막상 그 전후가 내 발목이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달라진 건 네. 없죠. 그냥 들었으니 나아진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은 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네.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또 네. 이거를 저희는 알려주는 직업이니까 저희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 증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렇게 안심시키는 일도 하고 있죠, 병원에서. 진짜 두려운 건 응급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내가 이거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판단이 제일 중요한데 요즘 의료계에 이런저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응급실도 마음대로 못 가는 시대가 됐잖아요. 언제 응급실에 가야 된다 이런 걸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응급실에 가야 하면 자기 몸이 소리칩니다. 이거 응급실에 좀 가봐라.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자기 몸이 걸러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권역센터 네. 가장 중증 환자가 오는 기관에서 17년을 일을 했는데 내년에 18년 차입니다. 아이고. 네. 그런데 대체로는 본인이 자기 몸을 다 분별해가지고 큰 병원에 일부러 오신 분들이에요. 야, 이 정도면은 내가 평생 지금 한 번 있는 기회에 지금 응급실에 가야 해. 네. 라고 대체로는 본인 몸이 소리칠 때 참지 말고 와라가 1번입니다. 네, 내 몸이 제일 잘한다는 거고. 오시게 됩니다. 네. 이 여담으로 제가 네. 평생 복부 CT를 딱 한 번 찍어봤어요. 그래요? 네, 제가 처방을 낸 게 한 네. 10만 건 이상 될 거예요. 전 막상 절 굳이 찍을 이유가 없으니까 네네. 한 번만 안 찍어봤다가 딱 그 한 번을 근무하다가 너무 배가 아파서 환자분 침대에 누워서 찍었더니 맹장 터졌더라고요. 와. 그 딱 한 번이었어요. 저도 제 몸이 네. 알더라고요. 야, 오. 이렇게 배가 아프면은 이건 분명 문제가 있다. 뭔가 찍어봐야 된다. 이거 찍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 몸을 저 스스로도 자기가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병원에 근무 중이셨네요. 네, 사실은 이게 참다가 근무 때까지 참은 이런. 일단 출근하면 이제 병원 가니까 병원 가지 말자 이렇게 또 참은 거기도 하죠. 네. 네, 그래서 우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그냥 내가 어디 이상하다 싶으면은 남의 도움을 받으세요. 119에 전화해서 네. 119 대원분들이 요즘 다 뛰어와서 이 증상을 갈무리해서 저희 쪽으로 그냥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증 환자면은 일단 저희가 듣고 응급실 뺑뺑이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저희 받아요. 네. 특히 흉통, 뇌졸중, 이 뇌 관련된 거, 심폐 쪽 이쪽은 저희가 무조건 수용합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말란 얘기네요. 네, 정확합니다. 네. 본인이 일단 스스로 판단을 한 번 1차적으로 하고
이상하다고 느꼈으면 도움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 이상하다라는 건 내가 평소에 아팠던 거랑 다르다? 다르다도 있고 네. 정도가 이거는 심하다도 있어요. 이건 나 이렇게 아파 본 적 없어. 네. 이건 병원에서 오라는 신호야. 네. 병원으로 가라는 몸의 경고야. 네. 아, 그래서 대체로 저희도 질문을 드릴 때 가장 감별점이 되는 게 있어요. 이런 적이 있었나요? 네. 와, 이런 적은 처음인데요 라고 하면 저희도 이제 긴장하는 거죠. 뭔가 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검사를 하게 되고 대체로 그게 거의 다 맞아요. 네. 아닌 경우도 있지만 거의 다 맞습니다. 그리고 혼자 그럼 택시라도 불러서 가야지가 아니라 응급구조대 부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짜로 아픈 것 같으면은 구조대를 부르는 게 좋은데 사실은 택시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사실 택시 타고 갈 수 있을 정도면 택시 타고 가시는 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네, 의료계에 저희가 부담이 되니까 네, 무조건 119를 불러라 이런 말은 차마 못하겠어요. 근데 정말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신발조차 신을 수 없다. 이러면 부르셔야죠. 네, 부담 가지지 말고 네, 부르시는 게 네. 맞습니다. 네. 네. 내 몸이 평가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버텨도 되는 아픔이라는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네. 자기 몸을 전반적으로 조금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도 있죠. 가슴이 아프다. 이런 것들은 심근경색, 중증 환자일 수 있으므로 가슴이 아플 때는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이건 심지어 골든타임도 있어요. 그 다음에 뇌졸중 중에 출혈성 뇌졸중은 머리가 엄청 아픕니다. 이건 신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뇌경색은 안 아프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안 아프고 그냥 마비만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오셔야 돼요. 그저께 밤에도 글 쓰다가 갑자기 글씨가 안 써져요 있으셨거든요. 네. 그분 뇌졸중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하루쯤 글 써보다가 내가 컨디션이 나쁘구나 하고 누워 계시다가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부르신 거예요. 골든타임 지나서 오셨어요. 그러면 마비된다 싶을 때 자고 나면 괜찮겠지 하고 자는 거 아니네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말이 어눌해진다. 혹은 뭐 기억이 내가 갑자기 안 돼요. 이런 분도 계세요. 내가 집 주소가 있는데 내가 집 주소 평생 기억했는데 갑자기 비밀번호가 안 눌러졌어요. 여러분 그 자리 서서 119 신고하셨어요. 아, 그래요? 뇌경색이었어요. 이런 것들도 약간 섬뜩해요. 저희 약간 설마했거든요. 저희도 네, 네. 이런 분들도 계시구나. 자기 몸을 정말 잘 아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하긴 제 주변에 퇴직한 선배님 한 분이 컴퓨터 앞에서 딱 비밀번호가 떠오르지 않는다 했더니 그 아들이 아빠 병원 가자 해서 병원 갔는데 뇌경색이었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네, 그 순간의 판단 그리고 이제 골든타임 내에 오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셨는데 아주 좋습니다. 예. 초기에는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제가 초기에 병원을 방문했어요. 근데 2자릿수 덧셈 뺄셈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3자릿수는 하시더라고요. 뭐지, 그게 이거? 뭐 특수 부위가 그랬는지 그리고 오른손 올려서 왼손 기만지세요 이거 못 하시더라고요. 뭔가 특정한 기능만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중요하구나. 맞습니다. 네. 그것도 뇌가 관장하는 부위가 약간씩 달라서 네. 이 검사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이건 이제 손해고 이건 이제 플래시 메모리 뭐 이런 것들이고. 어디가 막혔는지를 찾아내시는 맞습니다. 거죠. 근데 정확한 거는 결국 영상 찍어봐야 알고요. 네네. 또 하나 중요한 게 얼굴 마비되는 겁니다. 그것도 딱 한쪽만 마비돼요. 이게 약간 구안화사 뭐 이런 정확합니다. 건가요? 구안화사지만 패턴이 약간 달라서 결국 의사가 봐야지 아는데 한쪽만 얼굴이 처지고 기운이 빠지고 마비가 되는 건데 이게 통증이 없으니까 본인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드님처럼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바로 신고해줘야 됩니다. 아버지 얼굴 돌아가셨어요. 빨리 갑시다 병원에. 이걸 해야 됩니다. 그 이른바 골든타임이 심혈관 다르고 뇌혈관 다르고 부위별로 다르고 증상과 뇌의 위치에 따라 뭐 막힌 부위, 출혈 부위에 따라 다 다르다고 봐야 되나요? 다르지만 네. 그냥 뇌졸중은 무조건 3시간, 앳리스트 4시간 반이 있고 그 다음에 24시간의 혈전 제거하는 그 골든타임이 따로 있어요. 가장 빨리 올수록 좋고 웬만하면 3시간 이내. 그 다음에 흉통은 90분 이내. 그래요? 근데 우리가 흉통 90분 이내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흉통은 아픈 거니까 일단 환자분들이 응급실에 안 올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무조건 오시면. 이 인간이 가장 통증을 세게 느낄 수 있게 설정해놨어요. 그래요? 네, 진짜 짓누르는 것 같아요. 도려내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일종의 인체 신비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예, 심근은 심지어 죽어도 잘 회복되지 않는 아주 특수한 근육이거든요. 이거는 최대치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우리 몸이.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그거 있죠. 우리 몸이
병원에 갈 수밖에 없게 대체로 만들어놨다. 네. 이게 가장 잘 부합하는 게 심근경색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책 산찬히 읽어보면 그 심각성과 위기의식, 이래서 심장이 중요하구나. 이래서 뇌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관찰해야 하는구나 하는 상식을 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챕터가 12개인데 그러니까. 그 챕터의 맨 마지막에 네. 그 말하자면 심장이다. 그러면 심장의 가장 중환자가 출연해요. 네, 맞아요. 네. 그다음에 뭐 신장, 키드니다. 그러면은 신장의 가장 중환자가 출연하고 결국은 살려내면서 감동적으로 이렇게 이게 약간 죄송한 표현이지만 드라마적 요소가 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드라마 시나리오 한번 쓰시겠는데 하는 생각까지 했거든요. 당연히 네. 주고 영화 시나리오나 드라마 네. 대본 한번 쓰시는 겁니다. 보고 계신 관계자분들 네, 연락 네. 주시면 네. 얼마든지 상담 그리고 가능합니다. 5만 가지 사례를 다 품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훌륭합니다. 사실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응급실 이송 과정에서 세상 떠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구조대원들이 백방으로 주사 놓고 뭐 심폐소생술을 하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경우, 그건 일단 골든타임이 지나서 출발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그렇게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경우에 네. 거의 대부분이 뇌와 심장 문제예요.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혹은 대동맥. 네. 거의 여기서 다 끝나거든요. 근데 이 질환들이 대체로 현장에서 3분의 1 이상은 돌아가신 질환들이에요. 그래요. 뇌랑 심장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고 네. 이렇게 급사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골든타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병원까지 못 오는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의학이 발전되면서 좀씩 이런 것들도 나아지고 있지만 아무리 의학이 발달됐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군요. 맞습니다. 네. 현장에서 쓰러져서 아예 돌아가시고 이게 심폐소생술이 안 돌아오면은 저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두통, 흉통, 복통, 이 3대 통증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죠. 뭐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이건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드문 질환들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하필 여기가 이렇게 막 가령 대동맥도 복부 안에 대동맥이 있어요. 허리 쪽 아픈 분도 계시고 그러면 대동맥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네. 그래서 우리도 의사조차도 생각지 못한 게 있거든요. 다리도 다리 혈관이 어디 혈전이 막혔다든지 다리가 이제 붓는다든지 다리 쪽이 뭐 찢어진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서 다리로 폐혈증이 시작되면 다리도 막 자르고 이게 전신으로 번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 몸이 그런 것들도 소리쳐요. 그냥 일반적으로 다리가 아픈 게 아니라 우와 이거는 정말 이거 아닌데 허리 아픈 것도 우와 허리가 진짜 끊어지 아픈데 이거는 아닌데 이런 것들은 그냥 응급실 오셔야 됩니다. 두통, 흉통, 복통에만 연연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극심한 통증을 느낀다 하면 일단 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반대로 사실 건강염려증 있으신 분들 가운데는 응급실에 오지 않아도 되는데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응급 환자 중에 20%는 불안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네. 사실 20%도 넘을 거예요. 약 20-30% 정도는 사실상 의학적으로 별다른 처치가 필요하지 않은데 본인이 불안해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일종의 불안증 환자들인 맞습니다. 거죠? 네. 건강염려증 혹은 공황장애랑도 모두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불안해지면 우리 자율신경계가 반응하고 이 자율신경계가 내가 위기 상황이라고 몸에서 소리치게 돼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제가 위기에 탈출하기 위해서 숨을 빠르게 쉰다든지 심장이 막 빠르게 뛰면서 혈액을 공급하려고 해요. 정신이 불안하니까. 그렇게 되면 느끼는 증상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흉통을 느끼고 또 손발이 저려요. 과호흡증으로 우리 혈액이 알칼리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방금 우리가 얘기하던 중증 증상이랑 똑같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오시는데 사실상 최근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리고 자기의 몸에 대해서 불안하고 근데 어지럽고 이런 분들은 이 종합적으로 얘기를 다 하세요. 어지럽고 두통이 있고 손발이 저리고 그다음에 내가 혈압을 재봤더니 혈압이 높아서 불안해서 어쩌지 하다가 혈압을 쟀더니 더 높아지고 이게 아주 전형적입니다. 저희가 100명쯤 환자를 진료하면 그중에 20분은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실제 몸에 이상이 있는 걸로 밝혀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저희는 일반적인 검사를 하긴 하지만
대체로 이런 증상은 불안증일 경우가 많긴 하다. 그렇다고 이분들을 탓할 수는 없겠네요. 이분들이 느끼는 증상은 동일하니까. 실제로 힘드세요. 네. 네, 실제로 실제 아파서 간 거니까. 네, 실제로 몸이 아프세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저희가 대화를 5마디 이상 나눠보면 이해가 갑니다. 네. 네, 불안한 이유들이 다들 있으세요. 최근에 뭐 힘드셨죠?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뭐 옆에 아내분이 최근에 전세 사기를 당해서 네, 그러면 이런 것도 이렇게 들어드리고 하면은 막 실제로 혈압이 뚝뚝 떨어지고 이럴 때 있어요. 뭐 응급실 의사가 날 이해하잖아. 하면서 떨어질 때도 있고 또 내가 몸이 괜찮잖아를 알게 되면은 그분들이 바로 또 괜찮아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그런 분들은 죽을 것 같다라고 호소하면서 오시거든요. 얼마 전에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에서 김 부장이 사기를 당해요. 상가를 샀다가. 근데 그 자리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호흡곤란이 와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실려가죠.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은 없고 공황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혈관에 이상은 없지만 공황이 심혈관하고 유사한 증상을 드러내기도 하나요? 정확히 그렇게 드러냅니다. 네. 제가 여기 촬영장 오기 전에 네. 김 부장 10화를 보고 왔어요. 그러셨어요. 네. 아주 재밌더라고요. 네, 네, 네. 그 김 부장이란 캐릭터가 나는 아플 리 없어. 나는 맞아요. 건강해. 나는 자존감 있어. 나는 김 부장이야. 하지만 그 하나둘씩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공황장애 오는데 받아들이지 않다가 네. 결국은 10회쯤 되니까 받아들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아주 공황장애 환자에게 훌륭한 교과서다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왔고 저도 사실 공황장애를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세요? 네. 약간 사랑에 실패하고 이런. 그리고 이제 일도 힘들고 하다 네, 보니까 네. 공황장애가 오는데 정말 손발이 떨리고 어지럽고 일상생활이 잘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면서 저는 그렇게 막 사고를 내진 않았지만 교통사고까지 낼 정도로 어떤 그 펑션이 떨어지는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실제로 심혈관계에 직접 몸으로 문제를 일으켜요. 네. 막 어지럽고 막 가슴이 빨리 뛰고 이런 것들은 정신과 가야 됩니다. 아나운서 동료들 가운데도 가끔 공황장애를 앓는 경우가 있어서 뉴스 스튜디오가 좁잖아요. 그 안에서 5분을 못 견디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걸 낭독해야 하는 그 상황을 막 거의 큰일 나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그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동안은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이면 뉴스를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는데 실제 그럴 수 있는 거군요. 특히 긴장 많이 하는 직업에서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면접을 준비한다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굳이 아나운서가 아니더라도 긴장되는 일이 있으면은 그게 계속 자극이 오다 보면 공황장애가 와요. 그리고 김 부장처럼 어마어마하게 사기를 당했다. 내가 그금 뇌리에 떠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만 하기만 시작하면은 바로 과호흡 증세가 오고 막 가슴이 불안해지거든요. 이게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옵니다. 그럴 때는 김 부장처럼 아내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먼저 알리고 의사에게 알리고 김 부장처럼 그러다 보면 이제 쏟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고 네. 그다음에 약물의 힘을 빌어야 돼요. 저도 공황장애 치료를 받았고 정신과 약까지 먹었습니다. 딱 먹으니까 바로 심박이 떨어지면서 그래요? 불안이 싹 가시면서 다른 생각할 여유가 생겼어요. 근데 그 여유를 얻기만 해도 정말 살 것 같아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약이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약 하나를 먹었는데 그렇게 심리가 바뀌고 마음 상태가 바뀌는지. 너무 신기하죠? 네네. 네. 이게 그 예민함을 차단해 주는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개발한 건지.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저도 신기해요. 네, 제가 그 약을 개발한 건 아니고 전 임상에서 사용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먹어봤더니 우와 이거 너무 좋잖아. 실제로 그 약이 개발되었을 때가 당연히 미국 쪽에서 1970년대 80년대 개발되었는데 그래요? 그 이후로 정말 기적의 약이라고 불렸어요. 사람이 씻은 듯이 불안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다 인류의 석학들이 다 단연간의 연구 개발 거쳐서 인류의 지혜가 들어있는 아주 대단한 약입니다. 김 부장이 응급실에서 아무 이상 없다, 공황장애처럼 보인다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정신건강의학과 협진 받아 잡아드릴까요? 했더니 펄펄 뛰고 막 화내면서 나갔어요. 누구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야.
그래도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의식이 개선됐는데 요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봐요. 제가 의사 생활 17년 차인데 네. 그 옛날에는 정말 있었어요. 누구를 미친 사람을 알아? 그러니까. 그 진짜 딱 김 부장 같은 네. 분들이 네. 아니 진짜 많았어요. 또 완고한 성격이면 네, 더더욱이. 그리고 이제 아내가 보고 있다 그러면은 뭐 아. 예, 아니, 그럴 리 없어 막. 그러니까 그 카드에 응급실 병원에서 지불한 거라고 찍힐까봐 현금 내는 거 보고. 맞아요. 정확히 네. 그런 분들 옛날에 진짜 많았고요. 네. 여성분들도 뭐 내가 뭐 그렇게 히스테리 부린단 말이에요? 음. 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곡해서 듣는 분들은 많이는 없으세요. 근데 아직 샤이하게 문턱을 못 넘어가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그런 분들은 아직도 많이 계세요. 네. 하지만 뭐 의사한테 뭐 정신과 가보라고 이렇게 소리치거나 이런 분들은 최근 한 3, 4년간 못 본 것 같아요. 네, 뭐 그럼요. 인식이 네. 많이 개선됐으니까. 인식이. 어쨌든 김 부장도 결국 정신건강의학과를 그렇죠. 갑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몸이 보내는 가짜 신호도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짜 신호라는 게 네. 방금 불안 증세가 대표적인 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우리가 사실 흉통은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있으라고 만들어졌고 네. 어지러운 것들도 우리 전정기관의 문제라든지로 우리가 만들어진 거고 두통도 뇌출혈 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그런 것들이 불안하거나 혹은 신체에 직접 문제가 없을 때도 발생하는 거죠. 하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다 가짜 위험 신호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의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너무 힘들거나 불편하거나 진짜 힘들다라고 하면은 그냥 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네. 김 부장처럼. 그러니까 네, 그냥 남의 도움을 받으세요. 우리가 자연 치유라는 말 때문에 좀 참아보면 괜찮지 않아? 굳이 병원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자기만의 오만일 수 있겠네요. 생각보다 이 디스크나 이런 것들도 도저히 의사가 손 안 대면 치료가 안 될 것 같은 질환도 6개월에서 1년이면 나아요. 우리 몸이 보내는 통증 신호는 사실상 다 이유가 있고 까닭 없이 그렇게 아픈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좀 약간 불행한 그런 네네. 경우도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그런 예도 있지만 대체로는 우리 몸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보내는 신호예요. 제가 작년에 의정 갈등 때 정말 디스크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세요. 그럼 목 디스크가 심해서 아직도 이렇게 오른팔이 저리고 아이고. 한데 제가 그 전에 생활 습관을 돌이켜 보면은 사실상 디스크가 안 오는 게 이상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일하면서도 이제 모니터 이렇게 의사들 항상 그렇죠. 거북목으로 네, 모니터 맞아요. 보고 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제가 작가다 보니까 글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러네, 쓰고 그러네. 그다음에 제가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책도 항상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무리해서 이제 디스크가 왔는데 몸이 통증 신호를 보내니까 저 스스로 달리기도 더 열심히 하고 네. 수영도 하게 되고 이 모든 생활 습관에서 이 디스크가 안 걸리게 책도 이렇게 보고 그 병원에서도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세도 더 발라지고 그것 때문에 체중도 빠지고 더 좋은 효과가 나왔고 지금 디스크는 많이 나아졌거든요. 우리 몸에서 보내는 통증이 우리가 위험 신호를 우리 몸이 잘 되기 위해서 보내는 거다. 이걸 동반자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편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느꼈어요. 통증 이후에 자연 치유도 일부 맞지만 그 판단조차 전문가가 해야 된다. 그것도 맞죠. 의사 선생님이 하셔야 그것도 된다. 맞죠.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지 말아라. 네. 그리고 나아지게 하려는 네. 신호일 수 있다. 그렇죠. 진짜 내 안에 우주가 들어있네요. 몸 내 안의 우주의 저자이신 남궁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우주를 품고 있습니다. 내가 이 우주를 모른다면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죠. 우리가 병원에 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새벽 한 4시쯤에 교통사고 나서 오셨어요. 응급수술 해야 돼. 빨리 뭐 이렇게 막 외과 오고 막 마주가 연락해. 막 정말 그 의학 드라마에서 보던 그거 막 저희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살리느라. 이분이 갑자기 저 옷자락을 붙잡고 자기가 죽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핸드폰으로 녹음 기능을 켜달라. 그럼 자기가 유서를 남기겠다. 그래서 그 유서를 저희가 도와드렸어요. 손에 못 쓰시니까. 이게 약간 의학 드라마 같으면서도 사실 현실이 훨씬 더 잔혹하고 현실이 훨씬 더 극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삶과 죽음, 생사의 최전선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병원 응급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남궁인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바쁘실 텐데 나오셨어요. 오늘 근무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따 밤 10시까지 네. 출근해서 이 밤을
서울 시민의 안전을 네. 책임져야 합니다. 그럼 밤을 지새우셔야 되는 거죠? 네, 밤새서 근무해야 됩니다. 저희가 네. 대표적인 새벽 노동 직종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밤사이 환자가 어느 정도나 들어와요? 보통 한 30여 명 정도, 그래요? 40명 정도. 10시간, 12시간 사이에 네, 그렇게 네, 많이? 네, 24시간 기준으로 80여 명 정도. 네. 가끔 의학 드라마를 보면 응급실 장면 나올 때, 오늘은 응급실이 조용하네 라고 얘기하면 당장 전화벨이 울려서 환자가 찾아오는, 마치 금기시되는 언어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국 의학 드라마뿐만 아니라 미국 의학 드라마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응급실이 조용하네, 진짜 그런 표현은 약간 금기시돼 있나요? 절대 안 됩니다. 진짜 그 정도. 그거 빵 네. 무슨 소리야? 이렇게 가끔 이제 저주의 그 의미로 네. 저희 뭐 전공이나 이런 애들이 그 일주일 휴가 갈 때 네. 응급실이 너무 조용하다 하면서 이제 휴가 가는 경우 있어요. 쟤 잡아와. 그 정도 농담을 제가 할 사대 때리고 와. 그런 경우 있어요. 그게 묘하네요. 어떻게 그런 징크스가 있을까요? 바로 옵니다. 그리고 저희 징크스가 또 있어요. 네. 절대 치킨 시키면 안 돼요. 그래요? 네. 치킨을 시켜서 네. 치킨을 먹을 타이밍에 항상 중환자가 옵니다. 그래서 치킨을 안 먹어야지 저희 그 양천구민의 그 네. 안녕을 위해서 치킨을 저희가 시키면 중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치킨 안 먹고 말지. 네, 안 먹고 말지. 네. 항상 그 치킨을 아침에 아침 퇴근할 때 먹을 수 있게 돼요. 네. 묘하게 그렇게 됩니다. 시켜놓은 치킨을 환자에 떠밀려서 퇴근할 때야 식은 치킨을 먹을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또 환타 마시면 안 돼요. 그래요. 네. 또. 환자 탄다는 뜻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환자가 많이 온다는 뜻도 있고 환타가 주황색이에요. 네. 근데 구급대 옷 색깔이잖아요. 네. 그래서 딱 한 잔 마시면은 그 구급대원분 많이 오신다고. 네. 그래서 저희 휴가 가는 레지던트가 앞에서 환타 딱 먹고 이제 쟤 잡아와. 네. 진짜 웃을 수 없는 웃긴 얘기네요. 네. 그만큼 고생스러운 일인데, 사실 의학 드라마 보면 응급의학과 1년차, 2년차들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처음 죽음을 맞이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죽음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하게 되시죠? 네, 물론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력 동안 한 1000분 이상의 사망진단서를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망진단서 1000장 썼고요. 뭐 그저께만 해도 그 노인분이셨는데 유서 쓰고 이제 복도 6층 복도에서 뛰어내리셨어요. 그래서 이분 이제 육체적인 것도 봐야 하고 그러니까 어디가 어떻게 다쳤는지도 저희가 다 일일이 파악해서 이분을 이제 살릴 수 있을지 결정해야 하고 근데 사실 노인분이 이제 막 6층 이상에서 뛰고 하면은 사실 이제는 어렵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분들 유서도 또 들고 오세요. 그래서 유서를 많이 읽는 직업이기도 하고 저희가 가족분들한테 저희가 전화를 하는 직업이기도 해요. 전화해서 지금 아버님이 지금 이렇게 발견되었으니까 저희 병원 응급실로 오세요 한 다음에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서 이렇게 저희가 살리지 못했습니다 말하면서 사실 1000명 이상의 유가족들을 보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사정이 좀 보이잖아요. 네. 어떤 일이었는지도 보이고. 그래서 이 죽음에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보게 하는 직업입니다. 보통 교수님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전공의들한테 그러잖아요. 죽음은 아무리 경험해도 익숙해지지 않는다고. 17년, 18년 응급의학과에서 일하셨지만 사실 타인의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 아무리 내가 오늘 처음 본 사람이라도 절대 익숙해지지는 않는 거죠. 게다가 이제 처음 본 사람도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저희가 맨날 오시던 분인데 돌아가시거나 혹은 이제 저랑 대화까지 다 하시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왔어요 하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그럼 처치해드릴게요 하자마자 바로 이제 죽음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이 제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냥 일순간이에요. 눈이 확 돌아가면서 그래요? 딱 선생님 하면서 이게 넘어가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 순간 저희가 물리적으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해요. 이게 심폐소생술이죠. 그래서 저랑 방금까지 이야기 나눴던 사람인데 제가 이 물리적으로 가슴을 눌러서 이 심장을 압박을 해서 이 사람을 살려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 되면은 사실 이 사람을
얼마나 살리고 싶은지 몰라요. 아, 나랑 방금까지 얘기하던 사람인데. 왜 아니겠어요? 내 책임 환자인데 지금 저기 아내랑 그 딸까지 다 데리고 왔는데 이런 거 있죠. 그럼 이제 막 무슨 팀 불러 뭐 막 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약간 의학 드라마 같으면서도 사실 현실이 훨씬 더 네. 잔혹하고 현실이 훨씬 더 극적입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에서도 보면 원장님이 갑자기 아픈데 이 원장님이 연명치료 안 받겠다 심폐소생술 거부 의사를 표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김사부가 어쩔 수 없이 살려놓는데 의식은 돌아오지 않는 상황. 진짜 아무리 연명치료를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왠지 심폐소생을 하면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분들에게는 정말 난감하시겠네요. 살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사실상 난감하지만 해야 돼요. 전 그냥 일단은 무조건 살리고 본다. 간다. 살리고 본다고 네. 하지만 연명 치료를 안 하겠다고 이분이 저희에게 공표를 하셨고 서류까지 다 작성을 하셨는데 이분이 살아날 가능성이 장기적으로 없다라고 판단되면은 저는 그건 또 단호히 안 합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네, 단호히 안 합니다. 네. 사실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사망 진단을 내렸다는 건 그분이 응급의학의 응급치료만 받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현대의학으로 이 사람을 살릴 확률이 0%였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도저히 이런 케이스에서는 한 번도 이 사람이 삶으로 돌아온 적이 없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비로소 처방하는 게 사망 코드입니다. 사망 진단.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또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신 분들을 애도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처치를 받고 정말 기적같이 소생하는 경우도 경험하실 거예요. 네, 물론 저희가 뭐 살려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뭐 여기서 이제 또 막 생만한 이야기를 하자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어떤 택시 운전하신 분이 새벽 한 4시쯤에 교통사고 나서 오셨어요. 근데 이제 꽝 이제 심하게 받아가지고 복부가 파열된 거예요. 아유. 그래서 이제 그 다리도 하나 부러져가지고 이제 누워 계시는데 피가 안쪽에서 복강내 출혈이 너무 많이 나니까 사람이 이제 창백해지는데 우리 본인이 죽음에 가까워지면은 그 느낌이 느껴져요. 그래요? 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압니다. 환자분들 다 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사들은 난리가 났죠. 응급수술 해야 돼. 빨리 막 이렇게 막 외과 오고 막 마취과 연락해. 막 정말 그 의학 드라마에서 보던 그거 막 저희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살리느라.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저 옷자락을 붙잡고 저 죽을 수 있냐고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응급수술 들어가고 지금 얼마나 다쳤는지도 저희가 알 수 없고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죠.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저희도 이제 일이 워낙 바쁘니까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외과에서 내려와서 정말 기적적으로 50분 만에 이제 술방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택시 운전하시는데 새벽에 사고가 나서 가족분들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따님이랑 그 아내분이 계신데 연락이 못 되는데 자기가 죽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한테 저희 밑에 지금 내 핸드폰이 있다. 핸드폰으로 녹음 기능을 켜달라. 그럼 자기가 유서를 남기겠다. 그래서 그 유서를 저희가 도와드렸어요. 손에 못 쓰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가져다가 그 재생 버튼 눌러가지고 말씀하세요. 1분 30초 정도인데 사실 그 당시에 사람이 말이 정돈돼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사랑한다. 고맙다. 자기 없어도 잘 살아라. 행복해라. 거의 4가지 단어예요. 그다음에 내 딸아. 아빠의 딸로 태어나줘서 감사하다. 잘해준 거 없었지. 미안하다. 이렇게 30초씩 배분해서 하시는데 저는 이제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듣고 싶지 않은데도 들어야 되잖아요. 꼼짝 않고. 이게 너무 그래서 이제 다 하셨습니까? 해서 이제 그 1분 30초 내가지고 딱 해서 백에 넣어드리고 이제 올려 보냈어요. 그럼 이제 올려 보내고 저희가 생각을 한 거죠. 이분이 돌아가시면 실제 이거는 아빠가 마지막 남긴 유서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살아나시면 흑역사예요. 그러네요. 또. 그렇죠. 네. 아빠 이렇게 나 정말 사랑해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일은 이게 흑역사가 되게 하는 거구나 했는데
실제로 흑역사가 됐어요. 살아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따님분이랑 같이 녹음 파일 들고 네. 내려오신 거 있죠. 이거 보람인가 아니면 이게 생사가 오가는 순간을 보는 것인가. 그게 일종의 삶에 대한 간절함 아니 가족에 대한 간절함일까요? 마지막에 생각나는 건 결국 가족이고 결국 사랑하는 사람이고 결국 마지막 메시지는 고맙다, 사랑한다, 행복해, 미안하다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좀 미리미리 해야 될까요? 그렇죠.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진짜 사람 운명이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도 많아요. 우리 가족들 전화 오면 안 받는 경우 있잖아요. 엄마 아빠 전화 왔을 때 사실 네, 가장 쉽게 맞아요. 안 받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맨날 술 취하면 전화하셨대요. 그래서 그 따님이 전화가 또 술 취해가지고 안 받은 거예요. 한 2통 정도. 그래서 아버지가 오늘도 안 받구나 하면서 술 취해서 집에 가다가 갑자기 뇌출혈이 있어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쓰러져서 제가 심폐소생술해서 안 되니까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전화한 데가 따님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야에 전화하니까 그 딸이 받은 거죠. 저는 이대목동병원 응급실 저 교수입니다. 저희 아버지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금 뇌출혈로 저희 지금 그 심폐소생술 중입니다. 해서 오셔가지고 쓰러져서 그 전통화도 교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전통화는 아버지 생전에 마지막 하신 겁니다. 그 통화를 제가 받았으면 아버지가 사하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통화였음은 분명합니다. 그럼 이제 막 울부짖고 하시는데 사실 잘못이 없죠. 그렇죠. 모두가 잘못이 없죠. 하지만 그 마음이 저도 이게 부모가 당연히 있고 부모 전화 저도 많이 안 받으니까 저 어떡하나. 그래서 의사로서 최대한 그런 결과가 바뀌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운명은 어쩔 수 없는 거죠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연들도 있습니다. 따님은 평생 죄책감 아닌 죄책감을 갖고 사시지 않을까 싶은데 빨리 자유해지시는 게 맞아요.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그런 죄책감이 전혀 안 느끼게 의사로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간의 이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불시에 찾아오기도 하고 흑역사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마지막 보면 통화가 되기도 하고요. 환자와의 대화보다 보호자와의 그런 통화가 더 힘드실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들도 가끔 이렇게 옥상에서 추락하고 맞아요.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교복을 입고 이렇게 추락을 하는데 저희가 보통 핸드폰이 이 과정에서 망가져요. 그래요. 그래서 부모한테 먼저 전화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교복이 어느 학교인지 알아내서 교무실에 저희가 전화해요. 지금 그 학교에 결석한 아이가 있을 거다. 그 아이가 지금 응급실에서 사망했으니까 찾아달라. 그럼 이걸 제가 말해야 되잖아요. 정말 정말 날벼락이에요. 그게 문장으로 조합하기가 참 불편한. 이런 이야기도 참 네. 많습니다. 사실 그런 일을 경험하고 근무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 영향을 좀 받으시겠는데요, 심리적으로? 네. 일단은 저는 응급실에서 베테랑으로 일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감정적인 소모를 하지 않으려고 현장에서는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지시를 내려야 하는 의료진이 10명 이상이 있어요. 지시를 내기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옆에서 막 울고 있다가 그것도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정말 그 MBTI의 T다. 교수님 완전 T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퇴근할 때 집에 가는 혼자 차에서 운전하면서 그 생각들을 해요. 와, 근데 따님분이 죄책감이 엄청났겠다. 그거는 흑역사가 될 수 있었 정도로 우리가 노력을 했구나.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퇴근해서 집에 와서 작가가 되어서 씁니다. 이런 일들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글쓰기가 치유와 회복의 효과 혹은 감정을 분리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본디 글쓰기란 그런 힘이 있죠. 우리가 반성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게 글쓰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전 이제 의사로서도 반성을 할 수 있고 또 감정적으로도 반성을 할 수 있으니까 제게 아주 큰 치유의 역할을 합니다. 더욱이 그 글이 이제 누군가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이 책의 결과처럼
그런 효과가 있다면 글을 쓰는 분명한 이유는 되네요. 맞죠. 우리에게 사랑을 되새기기도 하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걸 생각하기도 하는 그런 카타르시스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썼던 최근에 발표했던 2가지 칼럼이 있는데 네. 하나는 저희 수술방의 노동자에 관한 거였어요. 수술방에 청소 여사님들이 계세요. 그러시겠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유퀴즈인데 네. 이 수술대에서 대소변도 네, 나오고 네. 장기 조직도 나오고 혈액도 나오잖아요. 이거를 그 다음 환자가 들어올 수 있게 5분 이내 깨끗하게 만든 직업이에요. 완전 청정지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루에 수술방 100개씩. 어, 그런데 냄새가 엄청나거든요.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네, 그냥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독한 냄새예요, 그게. 네. 근데 5분 안에 그거를 쫙 깨끗하게 치우는 거를 새벽 6시에 출근해서 그거를 12년째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을 걱정해 주시는 거죠. 환자분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걱정하고 저렇게 아프다니 걱정하시고. 저는 그래도 5분 안에 그걸 치우면 되지만 교수님들은 이자세요 이제 몇 시간씩 수술하시는 거 얼마나 힘들 거 얘기하시는데 우와 성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직업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도 글쓰기의 힘이고 네. 일종의 사명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겠네요. 네, 사실은 아니 의학 드라마에서 한번 다뤄야 할 소재인데요. 그분이 유퀴즈에 나가는 맞습니다. 꼭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의사를 꿈꾸셨어요? 왜 의사가 되셨어요? 저는 그냥 얼떨결에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수능을 잘 봐서 네네. 그냥 현역 정시로 네네. 어우 대단하시네요. 그냥 의대에 갔습니다. 네. 원래 글쓰기의 꿈이어서 제가 어머니 뭐 이렇게 수능 성적표를 받아와서 어머니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의사 면허만 따면 네가 토지를 쓰든 태백산맥을 쓰든 내가 관여하지 않을게 의사 면허만 따라라고 해서 의사 면허를 제가 땄는데 따고 이제 열심히 글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찾아갔는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한 걸 기억도 못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랬니? 너 그냥 의대 가려고 설득하려고 그랬나 봐 내가. 왜 애초에 문과를 안 가고 이과를 가셨네요? 수학 성적이 더 좋았어요. 그렇죠. 그럼 또 문과 가기 아깝죠. 네, 이과 가서 문과 교차 지원을 할지언정. 네. 맞습니다. 그러면 왜 응급의학과를 선택하셨어요? 응급실이 진짜로 사람을 돕는 곳이더라고요. 네. 이제 다른 곳이랑 달라요. 그냥 동네 병원은 제가 혈압 관리요, 뭐 감기 앓은 지 오래됐는데 왜 안 나는지 봐주세요인데 응급실은 불필요하게 오는 분들이 없어요. 네. 내가 진짜로 아프고 몸이 소리쳐서 죽을 것 같으니까 오시는 거죠. 그리고 가장 지금 현재 저희 권역에서 누가 가장 많이 아픈지를 볼 수 있는 사회적인 곳이기도 해요. 그래요? 네. 살인자, 그러니까 살인 피해자, 몹쓸 교통사고 피해자 이런 분들은 무조건 응급실에 오실 수밖에 없으니까 이 사회에서 어떤 분들이 가장 아프고 불편하신가를 보듬을 수 있는 곳이기도 했고 또 응급의학이 제가 이런 책을 써낸 것처럼 지엽적이지 않고 큰 그림을 봐요. 저는 근데 의사로서 너무 작은 데 매몰되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아픈 거를 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원했거든요. 학문적 범위가 아주 넓고 이것들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진짜 아픈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어서 응급의학이 좋았어요. 그래서 응급의학을 갖고 16년 전에 1년 차였거든요. 레지던트 1년 차. 지금도 레지던트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와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하루에 200명 환자 다 보는데 저 26살밖에 안 됐고 면허 딴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모든 환자 저한테 다 보라고 시키고 제가 집에서 일기 쓰다가 그걸로 책을 몇 권 냈어요. 그 정도로. 네. 그러면 의과대학 재학 시절에 이미 응급의학과를 정하셨어요? 아니면 인턴 돌 때 응급의학과를 정하셨어요? 인턴 돌 땐 저도 이제 피부과나 성형외과 해볼까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저건 안 맞고 안 되는구나. 나랑 안 맞는다. 나랑도 안 맞고 성적도 안 맞는구나. 하다가 응급의학과로 선택을 인턴 때 결정을 했어요. 사실 드라마에서 조명하기에는 응급의학과가 아주 최고의 과가 아닐까 싶고 지금 의사 선생님 출신으로 작가가 되셔서
드라마가 또 대박 나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약간 부럽기도 하신가요? 네, 이제 저도 이 부분을 써내야지. 네. 그리고 늘 꿈꾸고 있고 지금 자료가 완전히 잘 모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드라마 자문도 지금 2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제 내년, 내후년에 방영될 드라마 자문에서 제 이름을 보실 거고 네. 이제 드라마 현장을 익혀서 네. 제 이름이- 파이팅 화이팅. 네. 네. 가겠습니다. 네, 남궁인 기억해 주시고 네. 넷플릭스 드라마 되고 이렇게 대박 나면 한 번 더 나오셔서 네. 드라마 얘기 영광입니다. 저희를 잊지 마시고 네. 네. 사실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늘 죽음을 마주하고 계신 분인데 준비된 죽음이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심각한 질환을 진단받고 내가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도 있지만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갑작스러운 죽음을 마주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 올지 모르는 도적같이 찾아오는 죽음의 정체를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준비된 죽음은 있다. 그래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네. 1000분 이상 돌아가시는 거를 제가 이제 진단서를 써서 보내드렸는데 일단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죽음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가 죽음을 막을 수는 없죠. 네네네. 언제 찾아올지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분이 후회 없는 삶을 다 살고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챙겨서 이 사람들이 다 와서 이분 고인의 어떤 그 명복을 빌고 이분이 참 훌륭한 분이었다고 이야기하고 특히 이런 분들은 사실 이 죽음이 옆에서 막 기도하고 이러면은 네. 살아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예, 막 진짜로 좀 몸이 나아지는 경우도 종종 발견하고 네네네. 근데 또 죽음이란 게 양면이 있어서 정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죽음이 있어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핸드폰에 연락처가 한 개도 없는 핸드폰 있죠.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요. 예. 오셔서 돌아가셔서 오셨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의 핸드폰에 연락처가 한 개도 없지? 그러니까 통화 내역은 있는데 입력된 연락처가 네.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달 전에 통화한 분이어서 걷다 전화해봤더니 복덕방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전 아내의 번호 있어요. 네.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전 아내한테 전화 걸면은 드디어 죽었어요. 이거 있죠. 찾아보지 않고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있어요. 와 좋은 죽음이라고 보기 어렵죠. 네. 모두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서 저희가 그냥 영안실로 보내는 그분들은 사실 삶 자체도 어떻게 못했을 거예요. 삶 자체도 그리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그 사람들이 사랑으로 지켜내려는 죽음이 결국은 가장 좋은 죽음이구나 정도를 느꼈고요. 또 이제 연명치료의학에서 네네. 이슈가 있죠. 네네. 우리가 말기 질환과 우리가 의사가 도저히 살릴 수 없다고 느꼈을 때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딱 편하게 가실 수 있는 이런 거죠. 이런 것들도 좋은 죽음이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오픈해서 주변에 사랑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죽고 싶은지 이야기를 해서 네. 이야기가 잘 된 죽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건강하지 않고 돌아가셔도 가족분들이 착착 아이고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명복을 빌고 이렇게 착착 진행이 돼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온 가족이 하나하나 몰려와가지고 뭐 어머니 죽었는데 살았는데 정치적인 것도 있죠. 막 그 네. 딸 와가지고 뭐 미국에 뭐 큰아들이 있는데 연락이 안 돼. 그러면 막 심폐소생술하고 막 뭐 중환자실 가야 돼 말아야 돼 하다가 어정쩡하게 돌아가시는 거 있죠. 이런 것들도 좋은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에 대해서 오픈하고 자기가 어떻게 죽고 싶은지 마지막에 사랑하는 사람과 공유하면서 준비된 죽음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웰 다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죽음을 건강할 때부터 준비할 수는 있겠군요. 물론이죠. 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제 육체가 점점 우리는 저물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은 결국 유한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써간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영원히 쓸 수 없다 이 몸을 이거를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고 몸이 어느 정도 될 타이밍에 자기가 현재까지 앓고 있는 질환에서 어떻게까지 거동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최후의 순간은 어떻게 맞이하고 나를 돌볼 사람은 누구이며 자기가 평생 남긴 유산은 어떻게 분배해서 이 어디서 죽겠다 정도가 얘기가 되어 있어요. 네. 준비해야
우리가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또 반대로 하루하루 살아내야 되잖아요. 지금 응급실 상황을 얘기 듣고 보니까 오늘 하루 내가 건강하게 무사히 넘길 수 있었던 것도 당연한 건 아니구나. 그만큼 소중한 하루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정말 그것을 정말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제 항상 그러니까, 직장에서 네. 응급실을 갔다 왔어. 그 하루가 좋을 리 없어요. 오늘 가장 어. 지금 그 매년 거의 가장 불행한 날을 네. 제가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 사연을 듣잖아요. 어떤 분은 이제 굴먹어서 체했어요. 어떤 분은 뭐 어디 잘못 운전했어요. 어떤 분은 이제 예기치 못한 사고를 겪었어요. 뭐 설거지를 하다가 손 베서 왔어요. 제각기 그 불행과 그 질병이 그 진행된 걸 들으면서 정말 평상시에도 계속 행복하고 자기가 충실한, 자기가 행복한, 자기가 기쁜 사람들과 함께 그런 시간들을 꾸준히 보내야겠다 정도의 생각이 끝없이 들어요. 누군가 1년에 한 번, 아니 1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불행한 날을 함께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불행을 기적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애쓰시는 분이잖아요. 정말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남궁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 죽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하루 죽어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내야 할 오늘 하루는 정말 소중합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셨다면 우리는 또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가 그냥 한강 한번 뛰고 안 죽을 것 같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딱 의식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 끝이에요. 저도 많이 들었던 말인데 고1 중간고사 성적이 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게 있어요. 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 유서들도 제가 보거든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분하고 자기가 억울했는지를 알려주는 문서가 늘 유서더라고요. 타인인데 봐도 되는 게 맞나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절박한 문서들입니다. 이 마지막 방어막이고 마지막 수호자가 아닐까 싶어서요. 우리 선생님 같은 분들에게 존경심을 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도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응급실로 모인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응급실에서 대한민국의 위험 신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남궁인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한민국의 현실이 응급실로 모인다. 적절한 표현일까요? 저는 완벽히 적절하다고 봅니다. 아, 네. 기본적으로 가장 불편하고 아픈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 사회가 현재 이런 것 때문에 아프구나를 즉각 반영할 수 있어요. 뭐 가령 코로나다. 그럼 코로나 환자가 오죠? 네. 신종플루다. 신종플루 환자가 오죠? 아, 메르스다. 그러네요. 메르스 환자가 네, 오죠? 네. 그것부터 시작해서 코로나가 사람들의 정신 건강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때 그래서 자살 시도 환자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요. 네. 그게 우리가 그때 정말 미처 몰랐는데 우리가 이렇게 대화 나누고 사람을 면대면으로 본다는 게 우리의 정신 건강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했던 거예요. 네. 그때가 고립된 분들이 정말 자살 시도가 많아서 사회가 힘겨웠던 때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또 한강에 빠진 분들 저희가 보거든요. 아, 그래요. 그야말로 우리 한강에 뛰어든다 그냥 밈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걸 직접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해요. 네. 그러다 보면은 최신 트렌드 사기를 다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우와, 전세 사기가 정말 이 청년층에게 엄청나게 힘들구나. 그 듣기만 해도 그거 다 대출받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코인 사기가 정말 한탕 하려다가 어떤 복구가 불가능하구나. 이런 사회의 아픈 면들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사기 치시는 분들은 살인을 하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우리 그 유튜브 댓글 같은 데도 이 사기에 대한 저주 많잖아요. 네, 네. 정말 나쁜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른바 금융위기라든가 뭐 이런 사회적 악재가 있을 때도 응급실에 환자가 늘어나거나 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와, 경제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구나도 있고 그다음에 날씨도 영향을 미치죠. 아, 그래요? 네, 더우면 열사병. 그 날씨가 추워질 때 심혈관 질환이 많이 생겨요. 네. 그다음에 사건 사고들 있죠. 교통사고. 최근에 어떤 도로가 위험하면 거기서 자주 사고가 나요. 마라톤 요새 열풍이잖아요. 네. 그래서 마라톤 쓰러진 사람. 그래서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 단일
행사로 가장 환자가 많이 발생한 사건이 있어요. 아, 어떤 사건인지 맞춰보실 수 있습니까? 행사에서 네, 단일 행사에서 가장 환자가 많이 발생한 글쎄요. 행사. 뭐, 물리적 충돌이 있지 않고는 임영웅 콘서트였습니다. 아, 거기 이제 그 팬분들이 네. 연령대가 높으시잖아요. 네. 근데 너무 이제 기쁘고 좋으시니까 아, 거기서 이제 관람을 하다가 어. 이 극도 이게 좋은 것도 스트레스거든요. 젊은 층보다는 몸이 이제 가누기 어려운 네. 경우도 많으니까 현장에서 넘어지고 음. 현장에서 배탈 나고 원래 부정맥이 있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부정맥 안 좋아지고 그래서 그 임영웅 콘서트 티셔츠 입고 쭉 네. 오신 거예요. 아이고 이런. 그래서 저희가 물론 다 근데 다 건강히 잘 뭐 가셨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는 그리고 이제 않으셨겠지만. 어쨌든 그런 네. 대표적인 그런 네. 겁니다. 박수성. 지금 뭐 약간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걸 봐도 그 분위기를 좀 느낄 수는 네,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어쨌든 가장 행복한 순간에 몸의 위험을 맞이한 거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래서 그들이 저는 이제 임영웅 밖에서 콘서트 하는지 몰랐을 거잖아요. 아, 네. 밖에서 콘서트 하고 있구나. 와, 이것도 꽤 힘든 행사다. 사실 콘서트장에도 안전요원 있고 의료진도 있을 텐데 그들의 치료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거였잖아요. 응급실로 그야말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무엇보다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자살 시도 환자들을 마주하는 장면도 좀 힘드시겠네요. 이게 자살 시도의 유형도 다양하잖아요. 약물을 드시는 분도 있고 또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강으로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저마다 또 처치법이 다를 텐데 들어오면 자살을 시도하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건가요? 모를 수가 없어요. 아, 무조건 알 수밖에 없고 네. 이 자해를 해도 이 상처 모양이 그냥 보면 알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렇게 칼로 자기를 자해해서 진짜로 돌아가신 경우는 실제 거의 없긴 해요. 아, 그래요. 자해로는 사실 사람을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상당히 네, 어렵습니다. 물론 시도는 하시겠지만 궁극적으로 생명을 잃을 수는 없다. 쉽지 않아요. 네, 근데 그래도 뭐 적절한 시기에 병원에 옮겨지면 특히 살아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추락이랑 이 목매미 가장 위험하고 그 다음이 약물인데 이런 분들을 발견하는 게 평소에 그 사람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아, 그쵸. 가까운 남편이면 거리. 아내, 네. 아내면 남편. 그리고 이제 그 현장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요즘은 구급대원분들이 다 사진으로 찍어 오세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뭐 그 끈 있죠. 이런 것도 다 들고 오시고 아유, 칼도 다 다 들고 수거해 오시고, 오셔야 다 되니까. 수거해 오시고 그다음에 그 온 가족 다 올 거잖아요. 아, 어린 자녀가 우리 아들이 뭐 7살밖에 안 됐는데 뭐 우리 배우자가 뭐 목을 메고 있는 걸 처음 발견했어요. 이런 거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그 7살인데 이제 부모님이 뭐 이렇게 목을 메고 있는 거를 본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줍잖게 그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장면이 지워지지 않을 텐데. 저거 도대체 어떡하지? 저걸 보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타인이지만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물론 당연히 황급히 심리치료를 받게 하시는 거죠. 당연히 저희가 의학에서 처치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이 가장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잔상에 남은 거를 잊어버리는 거는 우리 뇌 구조가 그런 걸 잊어버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치료를 다 한다고 할지언정 안타까운 사연임은 분명하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이제 약물 과용으로 시도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그 병원에 가면 뭐 위세척하고 그러는 게 그렇게 힘든 작업이라면서요? 위세척은 애초에 우리가 의학계에서 폐기됐어요. 아, 그래요? 네. 위세척은 우리가 거의 뭐 소나 개한테 하듯이 정말 엄지손가락만한 튜브를 억지로 위에다 놓고 그게 내시경 할 때 넣는 것보다 더 두꺼워요. 그래요? 그 다음에 수돗물을 가져와서 위를 그야말로 세척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씻어내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넣고 빼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어우. 그래서 쫙 1리터 넣고 쫙 1리터 빼는 이렇게 빼는 건데 이 과정에서 무조건 100% 구토를 할 수밖에 없고 네. 이게 거의 100% 흡입이 돼서 나중에 폐렴이 심하게 생길 뿐더러 그렇게까지 효용성조차 없다는 걸로 그래요? 밝혀져서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럼 약물 과용하고 오신 분들은 어떻게? 그래서 약간 얌전하게 콧줄을 넣어서 세척을 좀 하던지 네. 대체로 근데 우리가 의약품도
이거를 과용하실 거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 놓은 약물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그냥 본인이 몸이 버틸 수 있거든요. 네. 정말 막 500알 이렇게 먹지 않는 한. 네네. 그래서 500알 이상 먹으면은 위세척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500알 정도면은 사실 500알은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 쉽지 않죠. 네네. 물을 2리터를 떠놓고 막 드시고 이런 분들 계세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투석하고, 그래서 피 자체를 아예 그 흡수된 거를 빼버리고, 그다음에 아예 심폐기도 돌려서 심폐수단까지 돌려버리는, 거기가 중환자 치료를 해야죠. 약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고려를 하는군요. 고려를 하죠. 이 사람이 수십 알을 먹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맞습니다. 네. 그런데도 뭐 타이레놀 뭐 1000알 먹었어요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이런 건 못 살려. 이런 거는 타이레놀 1000알은 간이식입니다. 네. 이거 사실 1000알 먹는 게 더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또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오죽하면 저렇게 먹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네. 이 1000알 쌓아놓고 이 물을 떠놓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실제로 그 유서들도 제가 보거든요. 그게 유서가 정돈된 언어인 경우는 많지 않아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분하고 자기가 억울했는지를 알려주는 문서가 늘 유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게 치료에 도움이 돼야 되니까 저도 보지만, 와, 이 유서를 이게 타인인데 봐도 되는 게 맞나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절박한 문서들입니다. 저희가 자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살이 남기고 간 흔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드려서 자살을 예방하는 효과, 그리고 또 자살과 관련된 생각을 좀 줄여보는 효과를 얻기 위함도 있습니다. 사실 강에서 추락을 할 때는 뭐 익사하기 전에 뭐 심장마비가 온다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 거의 10층 높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쾅 떨어지면은 물 안쪽으로 아주 깊게 들어가 버려요. 그 상황에서 의식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 물과 충격할 때도 통증이 있겠네요. 어마어마하게 큰 충격이 옵니다. 물론 되게 많이 아프시겠고, 그 과정에서 허리나 갈비뼈 이런 것들이 많이 부러져요. 그 상황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물 안에 들어가서 호흡이 계속 작동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폐가 물을 먹는 상황이 되고, 네. 그 상황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데 쭉 떠내려 가버리시면은 이게 사망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한강 한번 뛰고 안 죽을 것 같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딱 의식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 끝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 구조대원분들이 바로 시동 걸고 가서 그 머리가 떠오르면 그걸 찾으면 되는데, 사실 이게 아주 떠내려 가버리기 때문에 네. 특히 밤이면은 못 찾아버려요. 이른바 골든타임이 있겠죠? 한 10분 이내로 찾아야 하고, 10분 이내로 못 찾으면은 돌아가십니다. 그 수상 구조대도 그럼 항상 긴장된 상태로 그 대기하시겠네요. 24시간 3교대로 신고 기다리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그분들 위해서라도 진짜 안 되네요. 진짜 전문 의료진에 준하는 분들이 배 위에서 심폐소생술해서 이제 땅까지 실어가지고 저 있고 오시면은 그분들도 다 젖어 있고 엄청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근데 우리 엄연히 이렇게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 많고, 지금 제가 당장 하루에 10명 봐야 되는 게 지금 현실인데, 네. 이분들이 유서 쓴다는 사실, 그리고 이분들이 다 사회적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1번이 정신과적 문제, 2번이 경제적 문제. 두 가지가 투탑이거든요. 정신과적 문제는 이분이 우울증 혹은 양극성 장애, 조현병 등이 치료가 안 돼서 그래요. 그다음에 경제적 문제가 사실 더 심각한데, 네. 경제적 문제는 우리가 파산하고 우리가 돈이 아예 사라지고 그 재기할 기회가 없으면은 자살에 실패해도 또 다시 하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요. 경제적으로 파산하신 분들이 돈이 다시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몸이 살아나도. 저는 어쨌든 네. 생명이 중요히 여긴 의사로서 이런 분들을 조금 구제해줄 방법이 없나. 그러네요. 네,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자기 자살 시도를 하는데 얼른 살고 봐야 되지 않나 정도의 생각을 하게 되고, 네. 정신과적인 문제도 저렇게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면 조금 저런 것들을 치료해 줄 수 있지 않나 정도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랑 연결된 게 우리가 OECD 자살률 20년간 1위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직면해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더욱이 이제 금융위기가 있거나 경기가 불황이거나 뭔가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뭐 전세 사기가 횡행한다거나 할 때는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또 정말 힘들고 우울하시는 분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이유로든 극단적인 선택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제발 진짜 보면 너무 괴로워요. 심지어 저희 이제 학구열이 상당히 센 곳에 저희 병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어떡해요. 경쟁에 내몰리잖아요. 특히 저도 많이 들었던 말인데 고1 중간고사 성적이 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게 있어요. 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에도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 얘기를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고사 앞두고 그 청소년들이 아직 뇌가 온전히 발달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오시면 그 부모님이랑 갈등이 우선일 거잖아요. 그럼 이제 부모님이 이제 황망하게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경쟁에 이렇게까지 사실 이게 수능 시험 이런 것들이 내신 시험 이런 것들이 진짜 공부라기보다는 순서를 만들기 맞아요. 위한 어떤 기술에 줄 세우기 위한 방법인 거죠. 들어간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제가 교육은 잘 모르지만 그냥 사람 생명 다루는 입장으로서 이런 케이스가 매년 계속 진짜로 돌아가시는 고등학생, 중학생 분들이 나오시니까 괴로워서 이 말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고1 중간고사 인생 좌우하지 않습니다. 네, 일반화 시키시면 안 됩니다. 저희 집 아들아이도 고1 중간고사 못 봤는데 수능 시험 잘 봤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거기에 목숨 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막상 저도 그러네요. 네, 저는 애초에 중간 기말이고 잘 본 시험 자체가 없는데 그래요. 수능 잘 봐가지고. 네. 그러니까 일반화 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런 특정 시기에 응급실에 환자가 몰린다는 건 스트레스 지수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회적 현상이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인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의사가 되게 흔히 얘기하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스트레스 지수는 우리가 피검사로 체크할 수도 없고 어디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로 만병의 근원이긴 합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렇게 이 교과서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모든 질환의 그 유병률이 다 올라가요. 실제로 만병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저희 의사들도 저희가 아무리 과학자지만 아픈데 그 정도까지 이게 수치가 나쁜 건 아니면은 스트레스 있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 다들 있으세요. 실제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건강의 척도다. 근데 이 스트레스라는 게 사실 사회적으로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예 과학 연구 논문에서 나온 건데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으면 훨씬 더 사람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게 생명이랑 이어집니다. 우리 서울 자가의 김 부장도 경제적 압박을 받으니까 공황장애가 오잖아요. 영국에서 막 나온 논문 결과가 있어요. 실제 스트레스를 줘서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 부신인데 하층민을 상대로 시신을 해부해서 부신을 이제 크기를 조사를 했더니 부신이 되게 컸대요. 그래요? 왜냐면은 시신을 구할 수 있는 게 하층민 시신밖에 없으니까. 인간의 부신은 애초에 이 사이즈구나라고 논문을 써놨대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전 인구를 대상으로 썼더니 그 부신 크기가 그게 아니었다. 그래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부신이 커져 있는 거예요. 하층민은 불황자를 대상으로 한 거니까.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게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이건 아주 안타까운 사례인데 인간은 돈이 많을수록 오래 삽니다. 누가 논문으로 다 써놨어요. 그래요? 조사를 다 해놨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빨리 죽어요. 실제 수명이 적어요. 그게 스트레스 요인? 스트레스 요인이 당연히 있죠. 그리고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은 더 건강 관리도 여유도 있고 사람의 삶도 여유가 있을 거죠. 모든 것들이 다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보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하위 3%에 들면은 수명이 뚝 떨어집니다. 근데 이 케이스를 제가 봐요. 저희 앞에 빈민가가 있거든요. 이쪽은 어떤 병에 걸려서 오시면은 이제 의식이 중환자실 갈 정도로 상태가 나빠서 오셨다. 그러면은 의학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요? 의학적으로 정해진 치료를 똑같이 해도 돈 많은 사람은 잘 듣고 이런 분들은 아예
안 먹어버려요. 너무 안타깝네요. 안 먹어버려. 돌아가십니다. 그냥. 응급의학과 의사가 말하는 5대 막장이 있습니다. 5대 네. 막장. 그러니까 이걸 다 달성하면은 사람이 그 하위 3%가 되는데 술, 담배 많이 하고 가족이 버렸고 그 다음에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직업이 5년 이상 없고 그 다음에 남성. 이 5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은 거의 약간 노숙인이나 아주 안타까운 사연이 돼요. 가난이 몸을 무너뜨린다라는 말이 완벽합니다. 가난이 몸을 그냥 완전히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겁니다. 얼마 전에 고시원에서 50대 남성분이 오셨어요. 네. 근데 이분이 폐암으로 왔습니다. 아, 너무 숨이 차서 동네 병원에 갔는데 폐암이 발견된 거예요. 폐암이 자라서 혈관을 막아서 이 대정맥을 막으니까 이게 심장에 피가 안 들어가서 숨이 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식은땀 펄펄 흘리면서 숨이 차서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들어올 때 저한테 28,000원을 들고 오셨어요. 그게 전부예요? 전 재산인데 이 돈을 넘어가면 내가 치료를 못 받는다. 아, 미리 이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지 제도가 다 되어 있어서 내 이름으로 다 할 테니까 치료를 받자라고 해서 이제 입원을 시키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암이 척추까지 번졌더라고요. 아, 이미 한 6개월 남았어요. 적절한 치료를 못 받고 계셨던 거죠? 아예 치료가 안 됐던 거죠. 그냥 숨이 차서 왔는데 사기로 발견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기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호구 조사를 좀 했어요. 어떻게 직업이 뭡니까? 제 직업은 수급자입니다. 아 수급자는 직업 아니잖아요. 진짜 직업이 뭐냐고요. 그랬더니 일을 한 지 오래됐대요. 그 다음에 가족 없어요? 고아래요. 그래서 술, 담배 많이 하십니까? 그냥 옥상에서 저희 같은 수급자들이랑 술, 담배를 종종 한대요. 그러니까 가족도 없고 직업도 없고 그냥 거기서 살아요. 그 제가 말한 그 5단계를 다 네. 그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치료받자고 약속을 해서 입원을 시키려고 했는데 좀 있다가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뛰어가서 아니 집에 가면 죽어요. 죽고 싶어요. 이랬더니 자기가 여기 누워서 생각을 해봤는데 자기가 죽을 때가 됐대요. 그래서 죽게 그냥 집에 가서 고시원에서 편하게 죽겠다는 거예요. 아유. 근데 저는 생을 더 연장해야만 하는 그런 네. 의무가 있는 의사인데 아닙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제가 치료해드릴게요라는 말이 솔직히 제 입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분을 병원에 입원시켜서 막 방사선 받고 해봤자 이거 뭐 그래서 결국 자이텐서 쓰고 가셨어요. 사실 잡을 수도 없었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 곧 이제 사망진단서 받으러 오실 텐데 그거 제가 출근할 때마다 까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정말 이렇게 가난이 스트레스 지수랑 연결이 되고 사람의 사정이 연결이 되고 이게 죽음과 다 연결이 되고 이게 응급실에서 매번 보는 사연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사회적 제도로 예방이 안 될까요? 뭐 장기간 실업 상태에 있는 분들, 또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분들, 이 5가지 원인, 뭐 술, 담배를 뭐 또 억지로 못 하시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어딘가 복지 제도의 한편에는 이런 상황들을 예방하는 제도가 있을 법한데요. 그래서 복지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독거노인도 우리가 찾아가고 실제로 의료보험도 있고 기초생활 그 돈도 내드리고 수급자도 되고 해서 사실 사회가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정말 이런 케이스 자체를 우리가 원천적으로 막기도 되게 어려운 일이다 하는 생각도 반면 들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 사연을 한번 접해봐도 와, 정말 힘드시겠다. 네. 공감할 수 있는 게 인간이잖아요. 오죽하면 그러셨을까. 오죽하면 그러셨을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도 조금 좀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게 노력하는 게 저희 뭐 의사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스트레스가 일종의 외부 자극이잖아요. 그 외부 자극에 적절히 반응하면 병까지는 안 가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몸과 마음이 그걸 막으려는 시스템이 작동 안 하나요? 애초에 스트레스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일종의 자극인 일종의 거죠. 자극이죠. 네. 이제 뭐 그 빚더미에 앉았으면은 김 부장아 돈을 갚아라. 네네네. 그럼 그렇죠.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돈을 갚을 수도 네네. 있고 뭔가 논문을 써야 된다, 책을 써야 한다 그러면은 건강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운동도 일종의 스트레스잖아요. 하지만 운동을 하면 할수록 우리 몸이 나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사람이 건강한 스트레스는 필요하죠.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오늘 계속 얘기한 것처럼 막 돈이 없고 막 그리고 상황이 도저히 여의치 않은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계속 받고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정신 신체 장애로 나타나게 되겠고 이런 것들을 이제 주변에 알리고
그다음에 약도 먹어가면서 이 스트레스를 조절해가면서 이 위기가 내가 어떤 위기가 닥쳤는지를 객관적으로 보고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와도 이 위기만 넘기면 괜찮을 거야라는 기대감을 갖고 버텨보지만 그런 식으로 극도의 가난에 시달리시거나 뭐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이 안 좋은 분들은 희망을 바라보기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으면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김 부장도 도움 요청 안 하잖아요.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내와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안 하는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고립되신 분들이야말로 진짜 도움을 요청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5가지 얘기한 게 네. 남성들이 그래요. 이게 성별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죠.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 노숙자 비율도 과학적으로 체크해봤을 때 9대1이에요. 아, 그래요? 세계 어디나 다 9대1이에요. 남성 노숙자가 9예요. 네트워크가 자기가 고립될 확률이 높은 성별이 남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도와야 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복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사회적으로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손길 내미냐 노력을 하고 있죠. 대한민국의 엄혹한 현실을 응급실에서 볼 수 있는 건 맞지만 대한민국의 엄혹한 현실을 치유할 수 있는 것도 응급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 같은 분들에게 존경심을 표합니다. 이 마지막 방어막이고 마지막 수호자가 아닐까 싶어서요. 사실 전국에 계신 아니 전 세계에 계신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사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실 때도 많고 또 불규칙적인 생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해도 되시는데 일단 오늘 밤에 가셔서 밤새 근무하셔야 되잖아요. 덕분에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생각에 저희는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네, 응급의학과 전문의 남궁민 선생님께 제가 혼자서라도 박수를 열심히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우리를 돕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덕에 우리는 안전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감사의 마음 전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